BTS 공연이 끝난 지 7일째. 서울은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수많은 외국인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은 분명 열려 있고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운항 중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콘서트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한 이탈리아 출신 50대 남성은 딸과 함께 BTS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단 3일 만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나 여기서 처음 행복해.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올해 나이는 52살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30년 가까이 요리사로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셰프였죠. 제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밀라노 시내 중심가에 있었고 한때는 예약이 2달 넘게 밀릴 정도로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한 입 먹고 눈을 감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이게 내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불과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고 건물 임대 보증금도 거의 날렸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게를 다시 살려보려 했지만 안 됐어요. 대출은 쌓였고 직원들 퇴직금도 겨우겨우 해결했습니다. 아내와는 그 과정에서 헤어졌죠. 마지막으로 크게 싸우던 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은 가게를 잃은 게 아니라 우리를 잃은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집이 텅 비어 있었고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은 건 딸아이 하나였습니다. 소피아. 16살이었고 학교에서도 말이 없고 집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와 눈도 거의 안 마주쳤습니다. 제가 실패한 인간이라는 걸 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 무렵 저는 친구 가게 주방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내 메뉴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주방에서 시키는 대로 파스타를 삶고 소스를 젓고 퇴근하면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가끔 주방장이 소스가 좀 다르네요 하면 저는 그냥 네, 수정하겠습니다 했어요. 30년 경력의 셰프가 20대 주방장한테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살이 넘은 셰프가 남의 주방 한 귀퉁이에 서 있는 꼴이 스스로도 참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소피아가 처음 그 얘기를 꺼낸 건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 BTS 공연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다고. 티켓은 자기가 용돈 모아서 이미 구해뒀다고 했죠. 솔직히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BTS가 뭔지는 알았어요.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밀라노 거리에서도 가끔 그 노래가 흘러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내 딸과 관계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그만큼 안 했던 거겠죠. 한국은 멀었습니다.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았고 호텔도 필요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딸이 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가줬으면 해서요. 혼자는 못 보내준다고 할 것 같아서요. 저는 2번 거절했습니다. 3번째도 거절하려 했는데 딸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슬픈 건지 지쳐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나서 저는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탄 건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내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통장에 얼마가 남는지, 다음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막는지. 창가 자리에 앉은 소피아는 이어폰을 끼고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보냐고 물으니까 BTS 무대 영상이라고 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우리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어요. 넓고 조용하고 표지판이 정확했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을 수도 없이 이용해봤지만 이 정도로 정돈된 느낌은 받은 적이 없었어요. 사람이 많은데도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짐을 찾는 곳도 입국 심사대도 출구도 다 제자리였어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여기가 공항이 맞나 싶을 만큼.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소피아가 미리 노선을 다 외워뒀더군요. 제가 따라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 피로를 달랬습니다. 이미 이 여행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광화문 공연 당일이 됐습니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광장 전체가 빛나고 있었어요. 응원봉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봉들이 저마다 색을 바꾸면서 물결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생명체 같았을 겁니다. 동남아시아, 남미, 유럽, 미국,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수만 개의 빛이 일제히 출렁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한국어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영어가 섞이고 스페인어가 섞이고 또 다른 언어들이 섞였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파동은 느껴졌습니다. 소피아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새삼 느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소피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옆에서 그렇게 크게 소리치는 걸 처음 봤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는 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밝은 아이였나 싶었죠. 공연 자체는 솔직히 대단했습니다. 무대 장치도 조명도 사운드도. 밀라노 오페라 극장을 자주 드나들어 본 저한테도 뭔가 다른 스케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돈 많이 쏟아부은 쇼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했거든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저는 빨리 숙소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내일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 피곤하다고. 근데 소피아가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광장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퍼져나갔는데 흩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사진을 찍어주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고 같이 뭔가를 먹으러 가자고 손짓하고. 유럽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 않거든요. 문화가 다르고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경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경계가 있는데 아무도 그걸 지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아가 한 무리 속으로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영어로 말을 나누고 웃고 같이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따라가며 봤습니다. 딸이 저렇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웃는 걸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거리가 밝았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골목마다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 서서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치킨을 먹는 사람, 라면을 먹는 사람,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소리도 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밤에 활기찬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조금 달랐어요. 이탈리아 밤거리는 화려하거나 낭만적이거나 때론 소란스럽습니다. 여기는 그냥 편안했습니다. 무겁지 않고 꾸며지지 않은 편안함이었어요. 셰프로서 저는 음식 냄새에 코가 먼저 반응했어요. 참기름 냄새, 고추 냄새, 뭔가 달짝지근하게 구워지는 냄새. 뭔지 몰라도 자꾸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소피아가 어딘가를 가리키며 아빠, 저기 가도 돼 하고 물었습니다. 찜질방이라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뜨거운 방에서 땀을 빼는 곳이라고 했어요. 남녀가 같이 쓰는 공간도 있고 사람들이 안에서 자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한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잠을 자는 게 무슨 즐거움인지. 이탈리아에선 상상도 못할 문화였죠.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소피아가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안은 생각보다 이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양뿔처럼 말아 올린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안쪽 매점에서는 식혜를 팔고 있었고 삶은 달걀을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셰프인 저는 그걸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찜질방에서 달걀을 이탈리아에 가져가면 손님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스쳤어요. 그 생각이 든 제 자신이 좀 우스웠습니다. 무너진 셰프가 남의 나라 찜질방 달걀을 보면서 레시피를 떠올리다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뜨끈한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이상한 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무거웠던 것들이 잠깐 내려앉는 느낌이랄까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처음으로 행복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웃어줄 수도 없었어요. 그 말이 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라는 말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밀라노에서 태어나서 밀라노에서 자랐는데 한국의 찜질방에서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그게 기뻐야 하는 건지 슬퍼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말을 되씹었어요. 딸이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처음이라는 말이 아빠인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뭐지? 서울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내가 믿고 있던 어떤 것들이 이 낯선 도시의 밤속에서 아주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3일이었습니다. 공연 보고 하루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 그게 제가 세운 일정이었어요. 근데 소피아가 하루씩 미뤘습니다. 하루만 더 하루만 더. 그러다 닷새가 됐죠.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호텔비가 하루하루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식비에 교통비에 소피아가 이것저것 사는 것들까지.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숫자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다음 달 이자를 낼 수 있었는데, 이 돈이면 밀린 공과금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짜증이 쌓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짜증을 소피아한테 쏟아낼 수가 없었어요. 딸 얼굴이 너무 밝아져 있었거든요. 밀라노에서 보던 그 조용하고 지쳐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얼굴이었어요.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내가 불안한데 딸은 행복하고,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데 딸은 계속 있고 싶어하고, 어느 날 아침 소피아가 광장 시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거절하면 또 무슨 표정이 될지 알고 있었거든요. 시장 안은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기름 냄새, 된장 냄새, 고추 냄새, 뭔가 발효된 것들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셰프로 30년을 살았는데도 이건 정확히 뭔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에서 수백 가지 재료를 다뤄봤지만 이 냄새들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류 체계에도 들어맞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발효 음식인 치즈나 살로미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시큼하고 더 복잡했어요. 저도 모르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소피아가 그걸 보고 피식 웃었어요. 아빠 직업병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게 앞에서 소피아가 멈췄습니다. 빈대떡이라고 했어요. 기름에 지진 부침개였는데 한 판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전이었어요. 먹어보니까 고소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소피아가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침개 하나에 왜 저렇게 행복한 거지? 밀라노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준 리조토나 카르보나라를 먹을 때도 저런 표정은 못 봤는데, 셰프로서 자존심이 좀 건드려졌습니다. 솔직히 조금 더 들어가니 산낙지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잘게 잘린 채로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먹어보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셰프인 저도 그건 좀 걸렸거든요. 해산물 요리를 수십 년 했지만 움직이는 상태로 먹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근데 소피아는 웃으면서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이 커졌어요. 입에서 계속 움직인다고 이게 뭔 느낌이냐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외국인 남성도 용기를 내서 한 점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맛있다고 이게 뭐냐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고 했습니다. 영어였는데 억양이 독일 쪽이었습니다. 소피아랑 그 남자가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어디서 왔냐, 얼마나 있을 거냐? 그 남자는 원래 사흘 예정이었는데 한 달째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한 달이요? 했더니 그 남자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티켓도 없이 왔는데 여기 와보니 뭔가 계속 붙잡는 게 있다고. 일단 집에 연락해서 한 달 더 있겠다고 했다고. 직장은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일하면서 살고 있다고. 너무 태연하게 말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그 독일 남자 생각을 계속했어요. 한 달. 그 사람은 지금 이 도시에서 한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지? 집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대체 이 나라에 무엇이 사람을 붙잡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 날은 소피아가 한강에 가자고 했습니다. 강변에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고 맥주를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낮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평일이었는데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 오늘 일 안 하나 싶었죠. 강가에 앉아서 낮부터 치킨을 먹고 있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건가. 소피아가 편의점에서 뭔가를 잔뜩 사들고 왔습니다.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이랑 이것저것. 저는 편의점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셰프로 살아온 사람이 편의점 컵라면을 먹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소피아가 계속 아빠도 먹어봐 해서 마지못해 한 입 먹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더 묘했어요. 이 단순한 음식이 왜 이 강변에서 먹으면 다른 맛인 건지 셰프인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장소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가. 강변 돗자리 위 컵라면이 왜 그 어떤 코스 요리보다 편하게 느껴지는지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고 또 밤거리가 밝았습니다. 홍대 쪽을 지나갔는데 거리 공연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편의점 앞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됐는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혼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배낭 맨 외국인 여자가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서로 아무 관계도 아닌데 같은 편의점 불빛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어요. 처음엔 그냥 웃겼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따뜻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뭐가 따뜻한 건지는 몰라도 가만히 보니 아까 한강에서 봤던 여자 둘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한강에서도 만났고 홍대에서도 만나고 그 여자 중 한 명이 소피아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한강에서 봤다고. 소피아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둘이 금방 친해졌어요. 어느 나라냐, 얼마나 있었냐, 어디 가봤냐. 그 여자는 캐나다에서 왔다고 했고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는데 이미 3주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 이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더 있게 됐다는 이야기. 제가 만나는 외국인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광화문 공연에서 만난 사람도, 시장에서 만난 독일 남자도, 한강에서 만난 캐나다 여자도 다들 예정보다 오래 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집에 안 가는 거지? 돈은 계속 쓰이는데 왜 더 행복해하는 거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돈을 쓰면 불안해야 합니다. 지갑이 얇아지면 즐거움이 줄어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계속 쓰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슬쩍 꺼냈습니다.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비행기 표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밀라노에서 해야 할 것들도 쌓여 있다고. 소피아가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못 간 데가 많다고. 부산에도 가보고 싶다고. 부산이요. 저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서울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부산까지 가자고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여기서 더 있을 여유가 없다고. 소피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나라에서 뭘 보고 있는 건가?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건 알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음식도 다양하고 사람들도 친절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건가? 그것만으로 한 달씩 머물게 만들 수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혼자 나갔습니다. 소피아는 캐나다 여자랑 약속이 있다고 했고 저는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북촌 쪽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골목이었는데 정돈돼 있었어요. 담벼락도 지붕도 돌길도 낡았지만 버려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주인이 한국말로 뭔가 물어봤는데 제가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영어로 바꿨습니다. 커피 전공자냐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외국인 중에 커피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바리스타 배우러 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커피 배우러 한국에. 커피하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사람인 저한테 한국이 커피로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상하게 자존심이 건드려졌어요. 밖에 나와서 다시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바쁘게 걷는 사람도 있었고 천천히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있었어요. 혼자 지도를 보면서 걷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골목을 탐험하는 사람. 그 사람들 얼굴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치지 않았다는 거. 여행 막바지 피로 같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이 여행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돈 걱정을 하는 게, 한국을 이해하려다 포기하는 게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근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대출이 있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딸은 곧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감정에 휩쓸려서 여기 눌러 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꾸 이 골목이 마음에 걸리는 건지, 왜 저 외국인들 얼굴이 마음에 걸리는 건지, 왜 새벽 편의점 불빛 아래 나란히 앉아있던 그 두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건지, 왜 소피아가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꾸 쌓이고 있었습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이해도 안 됐습니다. 그냥 계속 쌓이기만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소피아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비행기 표 알아보겠다고. 이번 주 안에는 돌아가야 한다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소피아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반항이라고 생각했어요. 16살짜리가 하는 무언의 반항. 그래서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상황 알잖아. 우리 더 있을 형편이 안 돼. 소피아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세게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소리라도 내면 싸울 수 있는데 조용히 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허공에 대고 말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아니, 먹으려고 했는데 잘 안 넘어갔어요. 숟가락질을 몇 번 하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오전 내내 소피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에 내려가서 커피를 마시고 로비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밀라노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친구 가게 사장한테서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냐고.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다음 주면 여기서 돌아가야 한다는 게 현실로 잡혔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돌아가겠다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로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혹은 천천히.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뭘 생각하면서 걷고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점심쯤 됐을 때 소피아가 내려왔습니다. 눈이 좀 부어 있었어요. 울었구나 싶었는데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같이 나가서 뭐라도 먹자고 했어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말없이 숙소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소피아가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저도 별로 먹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밀라노 집에서도 이런 식사를 했죠. 말 없는 식탁. 각자 자기 생각에 잠겨서 같은 테이블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식사. 여기서도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는 몰라. 여기선 숨을 쉴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숨 못 쉬었냐? 거기가 내 집이잖아.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피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떨렸습니다. 아빠 가게 망하고 나서 엄마랑 아빠 헤어지고 나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도 그냥 아무것도 말 못하고 집에 와도 아빠 얼굴 보면 미안하고 그냥 존재하는 게 미안했어요. 매일. 그 순간 식당 소음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는데 들리지 않았어요. 접시 소리, 그릇 소리, 텔레비전 소리. 다 멀어졌습니다. 소피아 목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여기선 그게 없어요. 아무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냥 지금 이 순간만 봐. 그게 좋아요. 처음으로 나 같아. 소피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리지는 않으려고 버티는 게 보였어요. 입술을 꽉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존재하는 게 미안했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내 딸이 매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미안했다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가게가 망하고 내가 무너지는 동안 내 옆에서 16살짜리가 존재를 미안해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가게를 잃은 게 아니라 우리를 잃은 거야. 그때는 그 말이 상처처럼 느껴졌어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금 소피아 얼굴을 보니까 아내가 옳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잃은 건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컵이 좀 흔들렸어요. 소피아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다 먹었으니까 나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일어났고 저는 자리에 남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저는 소피아를 찾았는데 소피아가 식당 바깥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든 채로. 햇볕이 얼굴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저녁에 소피아가 찜질방에 가자고 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아까 그 말을 들은 뒤라서 저는 따라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뜨끈한 공기가 먼저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 공기가 다시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고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어떤 노부부는 나란히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런데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는 이 공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건지. 근데 지금 다시 보니 그 이유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다들 뭔가를 내려놓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무거운 걸. 그래서 서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소피아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았어요. 저는 혼자 그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어요. 벽이 황토색이었습니다. 조명이 낮았어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코를 골고 있었고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갑자기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처음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 가게 문을 열기 전날 밤 텅 빈 주방에 서서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싶었던 그 밤이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잘 될 거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옆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엔 소피아가 태어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는데 제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힘이 셌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힘이 세다고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주방 가는 길에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서 동료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딸이 생겼다고 했더니 다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온종일 웃었습니다. 그 다음엔 가게가 망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던 날, 아내와 마지막으로 말다툼을 했던 날, 혼자 원룸에 들어가서 불도 켜지 않고 한참 앉아 있었던 밤, 소피아가 그 모든 걸 옆에서 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가 가슴 안에서 주저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안쪽에 있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쌓아뒀던 논리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들, 현실적인 사람이 맞다는 자기 설득들, 30년 동안 요리를 하면서 쌓아온 것들이 음식이 아니라 제 안의 벽이었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벽들이 조용히 소리도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존재하는 게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내 딸이, 나는 그 아이한테 뭘 줬는지, 30년 요리를 했는데 내 딸한테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차려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몸이 먹는 밥이 아니라 마음이 먹는 밥. 그런 걸 차려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어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찜질방 안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뜨거운 공기 속에서 그 노부부가 생각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던 저와 소피아가 지금 그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딸이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미안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려고 했는데 목이 막혔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숙소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고 저는 뒤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편의점 불빛이 골목에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이 거리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52살의 이 낯선 도시에서 내가 쌓아온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내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온 것들이, 내가 좋은 아버지라고 스스로 위로해온 것들이 다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틀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걸음을 멈추고 서울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소피아는 옆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른 걸 보니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왔던 그 눈물이 아직 얼굴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닦았는데도 밖에서 가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밤이었는데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소피아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존재하는 게 미안했다고. 처음으로 나갔다고. 그 말들이 밤새 제 머릿속을 돌았어요. 새벽에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숙소 근처 골목을 혼자 걸었어요. 새벽 4시쯤이었는데 편의점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서서 저는 음료수 하나를 샀어요. 계산하는 직원이 졸린 눈으로 꾸벅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새벽 4시에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서 그 직원은 저한테 정성껏 인사를 했어요. 그 짧은 인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사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나와서 골목 계단에 앉았습니다. 음료수를 홀짝이면서 골목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고 담벼락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어요. 저를 한 번 보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생각도 났어요. 제 아버지도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올라와서 공장에서 평생 일했어요. 가족한테 잘해준다는 게 돈 잘 벌어오는 거라고 믿었던 사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소피아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이 아니라 아빠를 원했던 거겠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아빠를. 저는 그걸 돈으로 대신하려 했던 겁니다. 레스토랑이 잘 될 때도 망한 뒤에도.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아침이 됐고 소피아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이미 세수를 마치고 앉아 있었어요. 소피아가 저를 보더니 잠 못 잤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소피아도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나쁘지 않았어요. 소피아가 오늘 어디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냥 오늘 쉬어도 된다고 했어요. 아빠가 피곤해 보인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딸이 저를 챙기고 있었어요. 16살짜리가 52살 아버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가자고. 어디든. 소피아 눈이 좀 커졌어요. 그냥 동네 걷자고 했습니다. 특별한 데 아니어도 된다고. 우리는 숙소 근처를 걸었습니다. 딱히 목적지가 없었어요. 소피아가 저 가게 뭐예요 하면 같이 들여다보고 제가 저거 냄새 좋다 하면 같이 멈춰서 봤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작은 떡볶이 가게 앞에서 소피아가 먹어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서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플라스틱 포크로. 매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사람이라 매운 걸 그렇게 잘 못 먹는데 그날은 그냥 먹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매워서인지 다른 이유인지 잘 몰랐어요. 소피아가 맵죠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게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소피아랑 같이 웃은 게. 그날 오후 우리는 골목 안쪽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좁았고 의자도 낡았습니다. 커피를 시키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이 골목에서 얼마나 됐냐고. 할머니가 30년 됐다고 했습니다. 가게 열기 전에 이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여기가 변하는 걸 다 봤다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30년. 저도 레스토랑 30년 했는데 이 할머니는 아직도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없어졌는데 뭐가 달랐을까? 규모도 나라도 음식도 달랐는데 그래도 뭔가 같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골목을 사랑했다는 거. 저는 레스토랑을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레스토랑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사랑했던 건지 그 순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커피를 내오면서 소피아한테 딸이냐고 물었어요. 소피아가 네 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이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이 좋아 보인다고.
저는 그 말에 뭔가 울컥했습니다.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 할머니 눈에는 우리가 사이 좋아 보였던 거죠.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한참을 더 걸었어요. 소피아가 이 여행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생각해봤습니다. 광화문 공연도 아니었고 시장도 아니었고 한강도 아니었습니다. 찜질방이요 했습니다. 소피아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아빠가요? 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셰프로 살면서 항상 뭔가를 만들어야 했고, 사장으로 살면서 항상 뭔가를 해결해야 했고, 아버지로 살면서도 항상 뭔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쉬는 거였습니다. 진짜로 쉬는 게. 소피아가 그저 하면서 웃었어요. 아빠도 알겠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밖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소피아가 고기 굽는 걸 맡았어요. 능숙하게 뒤집었습니다. 언제 이걸 배웠냐고 물었더니 유튜브에서 봤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웃겼습니다. 셰프 아버지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고기 굽는 걸 배운 딸. 제가 가르쳐줬어야 했는데 잘 굽는다 했습니다. 소피아가 당연하죠 했어요. 웃으면서.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할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면 밀라노로 돌아가면 또 각자 자기 생활로 돌아가면 이 말을 꺼낼 자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 했습니다. 목이 좀 잠겼어요. 딸이 고기를 뒤집다가 저를 봤어요. 말이 목에서 한 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소피아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게 미안했다고 했는데 그게 내 탓이야. 내가 무너지면서 너한테 그 무게를 넘겼어. 아빠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돈 걱정하느라, 가게 걱정하느라. 근데 사실은 그게 다 핑계였던 것 같아. 내 옆에 있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 내가 실패한 모습을 내가 보는 게. 소피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좀 떨렸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 내가 왜 여기서 숨을 쉴 수 있다고 했는지. 이 나라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전부인데 나는 그걸 너한테 못 해줬어. 소피아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할게. 늦었어도. 소피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려다가 그냥 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식당 아니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소피아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아빠. 더 많이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못 만든 게 저였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기가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뒤집지 않았어요. 나중에 소피아가 아, 고기 하면서 급하게 집게를 들었습니다. 좀 탔어요. 둘이 봤더니 같이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이 난 채로 웃었어요. 그게 참 이상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가 오후였어요. 소피아가 짐을 싸면서 조용했는데 슬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채워진 얼굴이었어요. 충분히 받은 사람 얼굴이랄까.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내 예산을 초과했고 내 일정을 망쳤고 내 계획을 다 흔들었는데. 근데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인가?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게 신기했어요. 공항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짐을 트렁크에 넣어주면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내리면서도 또 인사했습니다. 새벽 편의점 직원이 생각났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진심으로.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 나라가 사람들을 붙잡는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피아가 또 올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오자고 했어요. 다음에는 부산도 가자고.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륙하면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저는 그걸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먹던 사람들, 돗자리에 누워있던 사람들, 그냥 앉아서 강을 보던 사람들. 저도 이제 그 기억 안에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옆에서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보다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어서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밀라노로 돌아가면 여전히 대출이 있을 겁니다. 친구 가게 주방에서 일해야 하겠죠. 쉬운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젠가 다시 주방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달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위해서 요리하는 셰프가 되어야겠다고. 소피아가 떡볶이 하나에 저렇게 웃던 걸 생각하면서 음식이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걸 30년이 지나서야 다시 배운 것 같았습니다. 구름 위를 날면서 저는 처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머리 위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딸은 계속 잘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여기 있는 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하게 담담하게. 근데 그 어떤 확신보다 단단했어요. 그날 나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